자, 먼저 과제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죠. 수업 계획서에 과제를 올려줬었죠. 그래서 이 수업 계획서를 확인해 보면 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장, 2장, 3장을 마쳤기 때문에 요 연습 문제 번호를 과제를 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날짜는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3월 28일까지로 하겠습니다. 3월 28일까지 하고 제출 방법은 스마트 리드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걸로써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타입은 다큐멘트 타입은 스캔을 해도 되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도 되고 문서 파일을 만들어도 되는데 아마 이거 식을 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서 파일 만드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편하다면 그렇게 써도 무방하지만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 많이 들어가 문서 파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쉽게 잘 풀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풀어보고 그 풀어보는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리든지 아니면 스캔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스마트 리드에 그 주차 지금 올릴 건데 그 링크에다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 이제 링크에 올릴 때 아마 올리는 파일은 하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스캔이 여러 장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묶어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자율, 화폐를 마치고 이자율을 배우면서 자, 이자율의 계산 방법, 이자율이 어떻게 계산돼 가지고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 이자율은 소위 시장 이자율, 금융 시장을 반영하고 상태를 나타내는 시장 이자율은 채권, 특히 이제 많이 거래되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만기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 만기 수익률은 소위 현재 채권의 가격이 실현된 가격이 있다, 지금 오늘 거래된 가격이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되도록 만드는 채권의 할인율을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역산을 해가지고 만기 수익률을 구해서 그걸 소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표채죠. 네 가지 형태의 금융자산을 봤는데 그러니까 예금, 단순 대출, 아니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고정 분할 상환 대출, 그다음 세 번째 이표채, 그다음 오늘 네 번째 할인채를 볼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 이표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표채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만기 수익률, 그다음 이자율을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바로 만기 수익률을 구하는 시기입니다. 구하는 시기고, 일반적으로 이표채, 채권이라는 것은 보유기간 동안에 매년 또는 분기별로 쿠폰을 주죠. 그래서 이 쿠폰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쿠폰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I라는 그 할인율을 고려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받는 쿠폰, 이게 2년 뒤에 받는 쿠폰, 3년 뒤, 1년 뒤에 받는 쿠폰들이 다 현재 가치죠. 그 다음에 만기 때 액면 가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기 때 액면 가액이 페이스 밸류 F고, 이거 현재 가치는 1 더하기 I의 N승, 즉 NI의 할인율로 할인을 N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하면 이런 가격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재 가치 디스카운트 방법을 이용한 가격의 평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가해가 가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형성됐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채권,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짜리 채권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3년 만기 9억짜리 10억짜리 채권이 액면 가격이 10억인데 그게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 그러면 이 P가 9억 5천에 나왔고
쿠폰은 이제 거기 찍혀 있죠. 찍혀 있는 대로 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여기 있었고 페이스 밸류가 10억이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게 만드는 이자율이 아니죠. 할인율이죠. 할인율 I를 구해내는 겁니다. 구하면 그게 만기 수익률이다. 이 식에서의 P가 있고 CF가 있는 경우에 I를 구해내면 그게 만기 수익률이고 그게 소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복잡한 식의 I를 손으로 구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뭐 단순한 경우 1기, 2기 정도는 손으로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이 3년만 넘어가도 손으로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전용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인터넷에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역산으로 구해낸 것이 이자율, 시장 이자율, 만기 수익률이다 하는 거죠. 자, 질문이 왔나요? 예, 오케이.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된, 만기 수익률의 특징을 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죠. 특징을 보니까 이 표체의 가격과 액면가액이 같으면 이 표체의 가격과 액면가액이, 그러니까 오늘 거래된 가격이 이 표체의 가격과 같았다. 아까 말한 대로 10억짜리 채권이 오늘 10억에 딱 거래됐다. 그렇다 그러면 복잡한 계산기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만기 수익률은 2표율하고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표율하고 같다. 그러니까 거래 가액의 액면가액 그 페이스 밸류와 같다 그러면 그때의 만기 수익률은 거기 채권에 있는 2표율. 2표율이라는 것은 매년 주기로 했던 이자율을 거기다 보통 명시해 놓습니다. 매년 쿠폰을 몇 프로 주는지 명시해 놓는데 그게 바로 만기 수익률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가액이 떨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은 높아지고 채권 가액이 높아질수록 만기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만기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의 차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채권 가액과 만기 수익률은 음의 관계다. 반대 관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금융시장 뉴스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 채권 시장이 강세를 이루어서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채권 시장이 강세를 이뤘다는 것은 강이라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강세를 이뤘다는 것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자율이 떨어졌다. 만기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권 시장이 강세를 이루어서 이자율이 떨어졌다. 만기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채권 가격과 만기 수익률은 반대 관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최근 매일 나오는 뉴스가 미국 10년 만기 장기채에 대한 뉴스죠. 그 장기채 이자율이 올라서 문제죠. 오른다. 그래서 뭔가 하면 야단인데, 그 장기채 이자율이 올랐다. 뭐 오르는 것이 사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숫자를 들으면 저게 뭐 오른 거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채 아마 이자율이 한 1%에서 1.7%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또는 이자율이 1%대였는 딱 한 1.0% 정도, 0.9에서 1%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한 보름 전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한 1% 정도였는데 그게 지금 1.7%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그렇게 호들갑을 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거의 배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거의 배. 1.0에서 1.7로 갔으면 거의 배가 올랐다. 포인트로 봐가지고는 이자율이 뭐 0.7% 올랐는데 그게 뭐 대수냐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게 이제 이자율이 배로 올랐다는 말은 가격은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율이 올랐다는 말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가격이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떨어진 거니까. 빨리 팔아야 됩니다. 자, 이게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하면 막 후다닥 팔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많이 계속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다들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이자율이 오르는 추세가 계속된다. 그 이야기는 가격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된다 그러면 다들 팔로 나오면 그때는 가격 떨어지는 추세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이자율은 또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뭐 1.0에서 1.7%로 올랐는데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하지만 그게 뭔가 하면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보겠지만 그게 뭔가 만기 1년짜리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별 차이 안 납니다. 별 차이 안 나는데 만기 10년짜리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만기 10년짜리에는 그 0.7% 이자율, 만기 수익률 차가 엄청난 가격 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봅시다. 자, 어쨌든 그거까지 가기 전에, 일단 그 전에 여기서 이제 특별한 형태의 이표체를 하나 보여줍니다. 콘솔 또는 연구체라는 이표체입니다. 즉, 이 콘솔은 만기일이 없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며 매기마다 동일 금액의 이표를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자, 이거는 이표체인데, 이표체의 일반적인 식은 이거죠. 이표체인데 만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기가 없다. 그 이야기는 만기가 무한대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라는 것은 만기가 무한히 크다라는 거죠. n이 무한히 크다. 무한히 크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F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F라는 것이. 그러니까 F라는 것은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액면가액이 있긴 있습니다. 액면가액은 있긴 있는데, 액면가액이 사실 없죠. 액면가액은 없고, 이게 뭔가 하면, 왜냐하면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때 주는 그런, 예를 들어 원금이 없는 거죠. 원금조차도 없는 겁니다. 쿠폰만 매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에는 페이스 밸류란 뭐 만기 때 줘야 될 상환해야 될 액수가 적힌 게 아니라 쿠폰만 적혀있습니다. 쿠폰 레이트가 아니라 쿠폰 액수. 일반적으로 이 콘솔 같은 경우에는 1달러짜리 콘솔, 1파운드짜리 콘솔 이런 식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1달러를 준다. 아니면 매년 1파운드를 준다. 뭐 지금은 1달러 1파운드가 뭐 아주 소소한 돈이지만 그게 이제 그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주로 많이 좀 발행했고, 주로 이제 이거는 만기가 무한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발행 못 합니다. 기업들은 발행 못 하는 것이, 뭐 기업의 수명이라는 것이 뭐 끼키야 뭐 10년, 20년밖에 안 됩니다. 뭐 30년 넘어가는 기업이 아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뭔가 무한대라면 그런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사람들이 믿고 살 리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채권은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겁니다. 국가가 발행하고, 실적으로 보면 많이 발행한 것이 전쟁 때 전비 조달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콘솔인데, 만기가 없고 동일한 액수만큼을 주는 그런 채권이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 그냥 n이 무한대고 쿠폰의 액수만 적혀 있는 그런 채권이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형태인데 지금 또 발행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게 좀 발행이 돼요. 발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너무 편법적으로 발행되고 있어서 좀 문제인데, 뭐 우리나라 국가에서 콘솔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발행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이 연구체를 발행하고 있는데, 연구체를 발행하면서 이제 대신 그 옵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연구체가 아니라 뭐 그 바이아웃 할 수 있는 옵션을 줘가지고 3년 후에 뭔가 하면 다시 되사주겠다 라는 옵션을 걸어가지고 이 연구체를 발행합니다. 왜 기업들이 연구체를 발행하냐 그러면, 연구체는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조달비용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발행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액면 이거죠. 낮은 이표율로 이걸 발행해가지고 자금이 급한 금융기관, 은행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 이걸 발행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써가지고 몇 년 내에 써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갚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표체를
저런 뭐 연구체를 발행을 최근에 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체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연구체를 발행해가지고 실제 뭔가 하면 3년, 5년 내에 그 연구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아주 순순히 해결한 기업들이 잘 없어요. 잘 없고 대부분의 그걸 이제 상환 옵션이 실행될 수 있는 그때가 왔을 때는 또 그 돈을 마련한다고 법석을 떨어대고 그 부도적인까지 갔다가 겨우 뭐 모면하고 이제 그런 식의 사태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콘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고 또 뭐 만기가 없고 뭐 그런 채권입니다. 그런 채권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걸 이제 편법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은 좀 문제죠. 자, 그런데 이 콘솔이 이제 시험 문제에 아주 단골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콘솔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콘솔 가격은. 콘솔 가격, 그 다음에 콘솔의 만기 수익률은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지금 콘솔 가격도 이거죠. 이 식인데 이 마지막에 이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없고 이 n이 무한대죠. n이 무한값이라 그러면 소위 무한 등비 급수. 요즘 말로 무슨 용어로 쓰는지 몰라도 어쨌든 무한, 그러니까 동일 배로 늘어나는 그런 순열이죠. 그죠? 그런 순열의 합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겁니다. 동일한 배로 늘어나는 그것을 쭉 합친 거죠. 물론 이제 배로 늘어난 배가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 합하는 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 계산을 합니다. 요거 마지막 항은 없고 n이 무한대라 그러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한 식이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P는 I분의 C가 됩니다. 계산하면 P는 I분의 C. 아까 이제 이 식에 있는 오른쪽 부분을 다 합치면 n이 무한대고 마지막 항이 없는 경우죠.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 I분의 C 값이 나오고 P는 I분의 C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기 수익률을 힌트로 나타낸다 그러면 만기 수익률은 쿠폰, 그러니까 쿠폰 빼기 나누기 가격, 쿠폰하고 그 다음에 가격 비율이 만기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쉽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단골 메뉴입니다. 이 IC는, 이 만기 수익률은 이 표체의 만기 수익률에 대한 근사치로 이용되는 경상 수익률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왜 또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경상 수익률이 뭐냐. 이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투자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경상 수익률하고 자본 수익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채권 투자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어디 있냐 그러면 쿠폰을 받아가 얻는 수익, 중간중간에 약정된 이자를 받아서 얻는 수익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만기까지 안 가져가고 중간에 팔았다 그런 경우에 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가격 오르기 때문에 얻게 되는 수익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가 자본수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수익인데 이 표체 같은 경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기 가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IC 같은 경우에는 이 IC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의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본 이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안 팔았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한 거죠. 그래서 이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만기 수익률 속에는 소위 이거는 그냥 경상 수익률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본 수익률을 담는 그런 차원에서 경상 수익률의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요 다음에 이제 자본 수익률, 경상 수익률을 다시 설명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캐시플로우, 네 번째 자산의 형태로 할인채를 이야기합니다. 할인채는 쉽게 말해서 쿠폰이 없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발행했는데 중간에 이자를 안 주는 거죠. 만기 때 약정 가액만 주는 겁니다. 중간에 쿠폰 없이 마지막 항만 있는. 그러니까 앞에 그 이표체식에서 C가 되어 있는 항은 다 없어지는 거죠. 제일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F에 대한 할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식을 딱 다시 풀면
그 식을 그렇게 해갖고 식을 딱 그렇게 쓰고 그거를 이 할인율의 식으로 다시 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i는 f 빼기 p 나누기 p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출 그 1년 만기 그중에 이제 n이 2 이상이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n이 1인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할인채는 만기가 1년입니다. 1년 이하입니다. 1년 이하. 1년도 많고 1년 이하. 뭐 한 달짜리도 있고 3개월, 뭐 9개월 뭐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 달짜리 뭐 예를 들어서 기업들도 단기 조달, 자금 조달할 때는 3개월짜리 소위 뭘 발행합니다. 주로 어음을 발행하죠. 빌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채권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음을 할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채권으로는 이제 국채는 많이 있습니다. 국채는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뭐 6개월, 9개월짜리 그런 채권, 1년짜리 채권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짜리 국채가 가장 그날의 금융시장의 대표 이자율로 원래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자를 얼마냐? 그러면 3개월짜리 그 나라 국채의 만기 수익률을 가지고 그 나라의 현재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3개월짜리 국채가 없어요.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뭔가 하면 3년짜리 국채 이자율 가지고 만기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당연히 만기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번거롭게 쿠폰을 주고 말고 그런 게 없습니다. 통상 1년 이하의 채권에 대해 가지고 만기 1년 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쿠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몽땅 다 할인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할인채는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딱 1년이다 그러면 요 시기 됩니다. 할인채의 만기 수익률. 할인채의 만기 수익률은 1년간 가격 상승분을 초기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식을 딱 이렇게 적고 나가지고 이 식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만기 때 받는 돈이죠. 그리고 그 채권을 사는 가격입니다. 그 차액을 그러니까 이게 자본 수익률이죠 사실은. 여기는 경상 수익률은 없습니다. 이자를 준 건 안 주니까 자본 수익률이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지금 샀는데 나중에 이제 만기 때 받는 돈 그 차액이 얼마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차액이 마이너스가 될 리는 없죠.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나오긴 하지만 이 할인채에 대해서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페이스 볼리오가 뭐 P가 물론 F보다는 낮습니다. 낮은데 그 차액만큼이 차액이 투자액 P가 또 투자액이죠. 투자액분의 그 차액의 비율이 사실은 투자 수익률이죠. 투자 수익률이고 그게 당연히 또 만기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 표체와 마찬가지로 만기 수익률은 현재의 채권 가격과 서로 음이관계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자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차액이 없어지는 겁니다.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올라도 이게 P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P보다 아주 적었다가 점점점 P에 가까워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 잘못했네. 이 P가 여기 있네. P가 뭔가 하면 F보다 클 수는 없죠. P가 F보다 적죠. P가 당연히 F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이 P가 뭔가 하면 점점점 커져가지고 F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P가 F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질수록 이거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차액은. 그러면 이자율은 0에 가까워진다. 이자율은 낮아진다. 반대로 P가 떨어진다는 말은 그 차액 격차가 커지는 거죠. 격차가 커진다 그러면 결국은 이자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과 채권 가격 P하고 요 I의 관계는 음의 관계가 됩니다. 뭐 그것은 이제 이표채든 할인채든 다 동일합니다. 자, 네 가지 대표적인 현금 흐름 또는 이제 자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만기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자율하고 수익률을 구분하겠습니다. 자, 이자율이라 그러면 뭐 그냥 뭐 이제 어떤 조금 독립적인 개념이고 수익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자율을 이야기할 때
그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이자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채권의 만기 수익률에서 이자율이 나왔다. 그리고 이자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또한 시장의 자금 사정, 금융시장의 상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됐는데 수익률이라 그러면 조금 더 그런 이제 거시경제적인 경제 개념적인 것보다는 그냥 투자자 입장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 돈 벌은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그 의미가 수익률이죠. 수익률은 채권 보유자에 대한 이표 지급액과 채권 가격 변동분의 합을 채권의 구입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익률 또는 총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 또는 총 투자 수익률, 뭐 어떤 용어를 쓰든지 뭐 같은 개념이죠. 그냥 수익률, 투자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뭐 그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채권에 투자해 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온 것이 수익률인데 그걸 본다 그러면 물론 이제 채권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성질로 봐 가지고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채권을 사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은 쿠폰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의 매매를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이 하나 있습니다. 채권의 매매를. 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채권을 중간에 만기 이전에 중간에 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없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채권을 중간에 매매하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인 할인 채권은 중간에 매매 안 합니다. 매매 안 하지만 뭐 지금 한창 언급되고 있는 10년짜리 국채다. 그러면 10년 내내 그냥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큰 거죠. 가격 봐가지고 중간에 뭐 팔기도 하고 내릴 것 같아가 팔기도 하고 뭐 오를 것 같아가지고 뭔가 중간에 만기 중간에 있는 거 발행대가 돌고 있던 거 사들이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소위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돈을 버니까 펀드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자산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해 가지고는 이 가격 변동에 따른 이런 뭐 수익의 원천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쿠폰하고 이 가격 변동 이 두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그건 물론 이제 투자 대비 수익의 비율이죠. 그러면 그 쿠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가격 차에서 발생하는 부분 두 개로 이렇게 수익률로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두 개로 나눈 뒤에 이제 이 성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용어를 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상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상이라 그러면 뭐 아주 티피컬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본질은 사실은 저기 있습니다. 물론 할인채에는 C가 없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왜 빌려주느냐? 중간에 뭔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빌려주는 거죠.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 필요한 사람을 빌려주는데 왜 빌려주느냐?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부분 또는 쿠폰 부분이 경상 부분이다. 통상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 파트고 그래서 요 수익률을 경상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가격 차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은 우리가 자본 이득률, 자본 수익률 또는 자본 이득률이라고 합니다. 채권 가격 차이를 통해 가지고 채권을 팔아 가지고 샀는 가격 대비 판 가격이 더 비싸다 그러면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자본 이득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항상 양인 경우는 아닙니다. 양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PT 플러스 1이 PT보다도 더 낮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내가 샀는데 팔 때 뭔가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보고 왜 파냐 라고 하겠지만 더 손해보는 걸 막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거죠. 더 떨어진다 그러면 더 떨어질 걸로 예상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놓고 나중에 더 떨어지고 난 뒤에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파냐? 가격이 떨어졌는데 손해보고 왜 파냐? 덜 손해보기 위해 가지고 조금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자본 이득률이 항상 플러스는 아니라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수익률이고 사실은 만기 수익률이고 물론 이제 이 수익률은 사실은 만기 수익률은 아니죠. 왜냐하면 만기까지 보유를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팔았기 때문에 이제 만기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냥 투자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지금 본 이자율하고 수익률의 구분을 본다 그러면 채권이 잔여 만기와 보유 만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얘는 이제 만기까지 보유 안 한, 뭐 물론 보유도 포함한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잔여 만기와 보유 기간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했다 그러면 그때는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은 서로 일치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바로 만기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은 만기 수익률입니다. 그 이야기고, 채권 만기가 보유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압니다. 자, 지금 그걸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난 뒤에 이 표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이 표의 내용을 설명한 건데, 자, 이자율이, 그러니까 어쨌든 10년, 이자율이 10%에서 20%로 상승했을 때, 만기가 서로 다른 10% 이표율, 채권의 1년간 수익률입니다. 1년간 투자 수익률입니다. 자, 채권 종류가 여기 여러 개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잔여 만기가 1년인 경우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만기가 30년 이상 되는 채권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채권이 있는 시장에서, 자, 지금 현재 내가 이 6개 종류의 채권을 다 샀다라는 거죠. 6개 종류의 채권을 다 어떻게든 한 장씩 샀다. 근데 현재 살 때는 이자율이 10%였다. 이자율이 10%였는데 사자마자 이자율이 20%로 올라버렸다. 채권을 사자마자 이자율이 20%로 올라버렸다. 그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6개의 채권을 샀는데 사자마자 채권 이자율이 올랐다. 자, 살 때는, 내가 이 채권들을 살 때는 경상 수익률이 다 10%입니다. 왜냐하면 그 10% 이표율 채권이라는 이야기죠. 이 6개가 종류가 다 10% 이표율이다. 쿠폰 레이트가 10%라고 채권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 수익률은 10%입니다. 10%고, 그리고 현재 이 쿠폰 레이트가 10%고 경상 수익률이 10%인데 시장 이자율도 10%다.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 밸류는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은 지금 이제 $1,000짜리 채권이죠. 만기 때 $1,000 주는 채권입니다. 만기에 $1,000를 주는 액면가가 $1,000 딱 찍혀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의 액면가가 $1,000고 그 다음에 쿠폰 레이트가 10%인 채권입니다. 그런 채권인데 현재 이자율도 10%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내가 이거 살 때의 가격은 다 동일하게 $1,000였을 겁니다. $1,000만큼 $1,00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1,000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가격이 $1,000짜리 채권이다 하는 거죠. 처음에 어쨌든 뭐 페이스 밸류가 $1,000라기보다는 어쨌든 $1,000치를 샀다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30년치 페이스 밸류가 $1,000라고 그러면 결국 소개 가격이 $1,000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걸 $1,000 어치만 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다 $1,000 어치만 이 6개 종류의 채권을 샀는데 $1,000만큼은 이 6개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자율이 사고 난 뒤에 이자율이 20%로 올랐다. 그렇게 되면 내 이 $1,000만큼 샀는 거, 그러니까 그 한 장에 $1,000짜리가 어쨌든 있었다. 페이스 밸류가 아니라 어쨌든 가격에 $1,000 주고 샀는 그 종이 쪽이 있었는데 이 종이 쪽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제일 밑에 제일 쉬운 이걸 봅시다. 제일 밑에 게 제일 쉽죠. 잔여 만기가 1년 남았다. 잔여 만기가 1년 남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1년 뒤에 판다 라고 한다 그러면, 잔여 만기가 1년 남았다 그러면 그냥 1년 때 이거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만기에 따라 가지고 끝내면 됩니다. 1년 뒤면 그냥 원래 초기 가격을 그냥 받는 거죠. 초기 가격 이만큼이 당연히 뭔가 하면 1년짜리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페이스 밸류입니다. 이게 페이스 밸류고 1년 뒤에 이 $1,000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뒤 가격은 당연히 그냥 1,000입니다. 1,000이라서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만기가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자본 이득률은 없습니다. 자본 이득률은 없고 투자 수익률은 얼마냐 그러면 10%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그러니까 쿠폰 레이트가 10%, 경상 수익률이 10%였기 때문에 이게 10%가 되는 거죠. 되는데 자, 만기가 1년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1년 후에 가격은 얼마냐? 만기가 2년이라 그러면 앞에 우리가 수업 처음에 이야기했던 2표채 만기 수익률의 구한 그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 식에다가 밑에 할인율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 바뀐 이자율 20%를 집어넣는 겁니다. 0.2를 집어넣는 겁니다. 0.2를 집어넣어 가지고 시장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부분의 채권들의 뭔가 하면 이 만기 수익률이 20%라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 또 가격도 뭔가 하면 거기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결정된다는 이야기는 그 할인율을 20%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격을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만기 2년이라 그러면 가격은 이제는 917이 되는 거죠. 917이 되고 만기가 5년이라 그러면 745가 되고 만기가 10년이라 그러면 597이 되고 20년이면 516, 30년이면 503이 되는 겁니다. 즉 만기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 상승에 따라 가지고 채권의 가격 하락이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반통발이 났습니다. 30년이 좀 길긴 길지만 20년도 거의 반통발이죠. 갑자기 채권 가격이 장기채 가격은 이자율이 조금만 변해도 그게 뭔가 하면 장기 동안 그 누적될 수 있는 효과를 다 반영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물론 이자율이 10%에서 20%로 올랐다는 것은 좀 극단적인 이제 좀 그 가격 변화지만 어쨌든 이제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예를 보여준 겁니다. 어쨌든 가격 변화는 굉장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이 1000에서 917이니까 8.3%를 손해본 겁니다. 1000에서 741은 25%, 26% 손해본 거죠. 1000원을 투자했는데 1년 뒤에 팔면 이 가격은 물론 이제 쿠폰은 맞습니다. 1000에 대해서 100원 받게 되죠. 100원 받게 되지만 이 1000짜리 1000원어치 채권을 팔았는데 기껏 받는 게 597원밖에 못 받게 되죠. 그러면 거의 40%를 날린 겁니다. 이거는 거의 50%씩을 날린 거죠. 그러면 쿠폰에서 10%를 빼고 나더라도 수익률이 이렇게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이자율이 올랐다. 이자율이 올랐다 그러면 채권을 통해 이자를 많이 받아가 좋아졌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자율이 올랐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날벼락입니다. 날벼락이라는 것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날벼락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소위 똥값이 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자율 상승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이게 이제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자율이 올랐다 그러면 신규 채권을 사는 사람은 좋습니다. 신규 채권을 사는 사람은 오르기 전보다 가격이 절반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망해버리지만 채권에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샀으면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이 채권 가격이 503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값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적은 돈으로 채권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채권에서 수익률이 높다. 신규로 투자할 사람들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채권 만기가 보유기간보다 긴 경우, 그러니까 마지막 줄 제외하고 다 여쭤보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본 손실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채권 잔여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위로 올라올수록 이자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채권 가격 변화율이 커져 가지고 20년, 30년 되니까 채권 가격이 거의 절반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채권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상승으로 수익률이 더 크게 하락했죠. 그 다음에 초기에 채권 이자율이 높다고 해도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익률이 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 요 예에서는 요거 두 개 빼고는 다 그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 자본 이득률이 마이너스 8.3이지만 뭐 경상 수익률이 쿠폰에서 10%를 건졌기 때문에 겨우 손해는 막았습니다. 손해는 막았지만 이 이상 손해, 이 이상 만기에서는 다 이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뭐 픽스드 인컴, 뭐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정 수익 투자다. 채권 투자가 왜 어떻게 손해 보냐라고 하지만 채권 투자도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손해는 안 봅니다.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볼 수는 없어요. 손해를 볼 수 없지만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파는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들어서 자본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채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또 발생합니다. 자, 이자율과 수익률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더 합시다.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 뭐 위험이란 것은 변화의 위험이죠. 변화가 이제 내한테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쁘게 변하는 상태. 그게 꼭 오르냐 오르는 게 나쁘고 내리는 게 나쁘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가 이제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단기 채권에 비해서 장기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금방표에서 봤죠. 조금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이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장기채로 갈수록. 그래서 결국은 장기채가 이자율 위험에 더 큰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유기간과 일치하는 자녀 만기를 지닌 채권에는 이자율 위험이 없다. 제일 밑에 마지막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만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채권 1년 투자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뭐 어떻게 되든 내가 손해볼 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해서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살 때 그때 뭔가 수익률이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내 투자 수익률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자율 위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하나의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것도 거시적 이야기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의 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자율은 다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다 명목 이자율입니다. 여기 화폐금융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자율, 이건 다 명목, 시장에서 실제 거래돼 가지고 내가 받고 주는 그때 이자율입니다. 물론 거시적 이자율에서는 이자율 그러면 실질 이자율을 주로 이야기하죠. 그거는 이제 고전학파적을 따라 가지고 실질 변수까지 분석하기 때문에 주로 실질 이자율을 이야기하는데 화폐금융론에서 이자율은 딴 말 안 쓰면 다 명목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이고 이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이자율이죠.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명목 이자율인데 이제 실질 이자율은 우리가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 변화를 차감해서 조정한 이자율로 차입 비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 즉 실질 구매력 차원에서의 이자율입니다. 실제 뭔가 투자해가지고 내가 진짜 버는 것, 버는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율인데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예상되는 물가 변화율을 차감해서 조정합니다. 사후적 실질 이자율은 실제 발생한 물가 변화를 차감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투자했는데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5%였다. 5%였는데 그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물가가 1% 올랐다. 그러면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은 것은 5%가 아니라 실제로 봐가지고는 4%다라는 거죠. 즉, 이 투자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내가 확보하게 된 원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 개수가 그 전에 비해 가지고 5% 는 게 아니라 물건 개수가 4% 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질 이자율 개념이고 사후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발생했던 우리가 데이터, 물가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채권을 거래할 때는 그 거래에 대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죠. 사전적인 이야기죠. 지금부터 1년 동안 내가 그 채권을 사는 거,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예상 인플레이션이다. 예상되는 물가 변화율. 예상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가지고 채권 가격이 형성이 된 겁니다. 가격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하면 우리가 역산으로 해서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채권 시장에서 거래된 채권 가격을 통해 가지고 역산으로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부터 향후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구나 라는 것을 역으로 추론해냅니다. 그게 맞을지 틀릴지도 모릅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100% 정확하게 맞는 확률은 굉장히 낮죠. 어쨌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값에는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역으로 추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대한 예측 모형은 대부분 다 뭔가 하면 채권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 예측 모형을 만듭니다. 우리가 뭐 경제를 예측할 때 성장률을 예측하고 뭐 향후 5년 동안 성장률 뭐 아니면 산업별 성장률 그런 걸 예측하죠. 그렇다 그러면 환율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고 이자율 예측도 필요하고 물가 예측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가 예측을 하는 모형은 사실은 이 이자율, 현재 시장에서 있는 이자율, 만기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4년, 만기 5년짜리 채권들의 이자를 통해 가지고 소위 그 만기 구조, 텀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다음 장에 나오지만, 다다음 장에 나오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자율을 우리가 추정해냅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 그래도 그 누구보다 그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모든 정보를 잘 써가지고 판단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기들한테 진짜 피 같은 돈이 되는 거니까. 돈이 되는 거니까 가장 그래도 열심히 잘 추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물가를 예상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예상되는 물가 변화를 차감한 뒤에 조정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얼마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걸 차감해가 조정해가지고 결국은 여기다가 명목이자율이 들어간 겁니다. 나름대로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있고 여기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대가지고 그러면 이 만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것에서 뭔가 하면 이 채권 가격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오늘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예상되는 물가 변화를 차감해서 뭐 조정한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차. 물론 이제 그 관계는 우리가 이 유명한 피처 방정식에서 나옵니다. 이 I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이죠. 명목 이자율이고 이게 이제 실질 이자율입니다. 실질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이게 파이 E가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실현된 명목 이자율이 있다 그러면 실현적 명목 이자율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실질 이자율과 파이 E라는 거죠. 파이. 즉 기대 인플레이션.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예측한다. 그러는데 그럼 이게 예측이 쉽지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왜 쉽게 보느냐 그러면 I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고정된 것으로 봅니다. 실질 이자율은 변동이 별로 없다. 물론 이제 기대 실질 이자율이죠. 나름대로 뭔가 채권 투자를 통해가 이 정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내가 욕심을 많이 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 전체의 그냥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값이 뭐냐 그러면 이 값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다. 그 나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이자율이 높다는 거죠. 자본의 한계 생산성, MPK죠.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동이 낮은 값입니다. 그 나라가 있는 총 자본량이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게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하고 같이 간다라고 할 수 있죠. 왜 후진국은 경제 성장에 접어들면 성장률이 높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어디냐 그러면 상대적인 그 무역론에서 배우겠지만 부전도 차이입니다. 노동의 비례가 자본이 부족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개도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뭔가 하면 못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돈이 적은 거죠.
사람은 많은데 돈은 적은 돈이 적은 나라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불구하고 기계나 돈이나 뭐 따로 다른 게 적은 게 못 사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인력에 비해서는 자본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없습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자본과 노동의 비율입니다. 비율이 들어서. 자본이 풍부해지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떨어져요. 왜 선진국들은 이 자리에 낮냐? 라고 하면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라는 것은 수급이 아니라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고, 단기적인 수급의 현상이고, 그거는 그 장기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이 값은 장기 값이죠. 이 값의 장기 값이 낮을 이유는 선진국은 자본이 많기 때문에 노동에 비해서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낮은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 나라 실질 이자율은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는 뭐 그런 매수다. 부존 자원량 비율에 따라가는 그런 매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적은 값이다 라는 거죠. 뭐 쉽게 구해내려고 그러면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 과거 한 5년 실질 이자율을 계산해내면 됩니다. 평균치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 데이터는 있죠, 다들. 그러면 과거 이자율 데이터가 있고 과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그 차액을 빼면 실질 이자율 나오죠. 뭐 한 해는 마이너스 나오기도 하고 좀 변동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정도 평균을 내면 그게 그 나라 IR이다. 그러면 그게 크게 변동은 없는 셈입니다. 그 다음엔 주 변동은 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자율의 변동은 다 이놈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변하면,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면,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변했구나 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금을 차입하려는 인센티브는 커지고 자금을 빌려주는 인센티브는 작아지죠. 그리고 실질 이자율은 자금의 차입과 대부에서의 인센티브를 보다 정확히 나타냅니다. 결국은 이제 자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구매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 주니까 보다 이 인센티브, 이 투자 성과를 보다 나타내는 거죠. 뭐 투자 성과, 뭐 투자해가지고 이자율이 10%가 낮지만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그건 꽝입니다.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거죠. 숫자만 예를 들어가 100에서 110만큼 늘었지 실제 내가 전혀 성과가 없는 셈이죠. 그런 차원에서 실질 이자율이 보다 더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피셔 방정식, 거기에서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의 관계가 나왔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과연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느냐를 보면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 이게 파란색이 명목 이자율이고 빨간색이 실질 이자율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라는 것은 그 역산해 가지고 계산한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 예상치다라는 이야기죠. 예상치.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가가지고 매번, 그러니까 매달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가지고 계산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를 보면 특별한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게 다 동반이죠. 동반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이렇게 된 것이, 그 이야기는 물론 이제 동반이 될 수 있던 것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이렇게 격차가 심했냐? 왜 이렇게 격차가 심했냐? 이때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이렇게 격차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 차가 이렇게 났던 거죠. 이렇게 났던 것이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은 그거죠. 이 석유파동 때문에 70년대에 왔던 석유파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때 폴 보커가 나서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가했죠. 이 물가를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는 걸 감수하고 이제 통화공급량을 쪼아버렸죠. 쪼아가지고 물가를 잡아서 이제 이 격차를 이렇게 줄인 겁니다. 줄이고 나가지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야, 중앙은행 무섭네. 그리고 야, 말대로 하네 싶으니까 이제 그대로 뭔가 하면 물가가 더 이상 안 오르고 중앙은행이 원하는 대로 낮은 수준의 물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이 격차가 이렇게 딱 안정적인 격차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은 뭐 이런 여기서 본다 그러면 뭐 뭐랄까 이 인플레이션 예측,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굉장히 뭐 이 예측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자율의 계산 방법, 이자율의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자율, 그 시에서 말하는 이자율,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계산대가 나왔느냐. 그게 은행이 결정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물론 이제 경제 자체가 금융 시스템도 이제 두 가지 조금 다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시장 중심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있고, 그다음 기관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영미식,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식은 시장 중심입니다. 금융시장 중심이고,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중심입니다. 금융기관 중심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금융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이 이자율, 그거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을 통해 가지고 계산돼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질문이 없나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5장입니다. 5장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4장에서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럼 그 이자율이 왜 변하냐는 거죠. 어떻게 변하냐? 이자율은 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변화, 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느냐?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뭐 그것도 하나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서 변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서 변하고, 기업들의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변하고, 아니면 투자에 따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산업 변화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움직임을 좌우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움직임, 무엇이 이자율의 움직임을 어떤 방향으로 좌우하느냐라는 거죠. 명목이자율.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자율은 다 명목이자율이라고 했죠. 명목이자율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요인들이 이자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왜 변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의 가격. 그럼 채권의 가격은 누가 좌우하느냐? 결국은 채권 투자하는 사람, 투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크게 봐가지고는 자산이죠. 자산 수요 결정 이론을 통해 가지고 채권에 대한 수요를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채권 가격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고, 이자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산 수요의 결정 요인을 보고, 구체적으로 채권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균형 이자율을 확인하고, 채권 시장에서 균형 이자율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합니다. 여러 개, 수요 부분에서 몇 개, 공급 부분에서 몇 개. 그 다음 또 이제 또 다른 모형으로 유동성 선호 모형을 통해서 화폐 시장의 채권 시장 간, 화폐 시장, 채권 시장 간 연결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 정책, 화폐 정책, 통화 정책이 주가 되겠죠. 화폐 시장과 균형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화폐 정가율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볼 겁니다. 자, 요것만 이해합시다. 자산 수요 결정 요인. 결국은 채권 수요의 결정 요인입니다. 크게 봐서 이제 채권도 하나의 자산이죠. 자산이라고 하면, 뭐 자산, 재산, 뭐 좀 혼동이 되죠. 혼동이 되는데, 자산 수요의 결정 요인으로 첫 번째가 재산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자본, 뭐 이런 금융시장에서 쓰는 용어가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뭐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차이가 뭐냐라는 생각을 하죠. 자산이라 그러면 크게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자산. 투자자산이라 그러면 제일 대표로 채권,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도 투자자산이죠. 물론 이제 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도 투자자산입니다. 외환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자산, 크게 봐가 다 자산입니다.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어떤 투자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자산이죠. 그럼 누가 투자를 하느냐, 왜 투자를 하느냐라는 거죠. 투자의 결정 요인인 겁니다. 투자의 요건. 기업이 하는 투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여윳돈 가지고 하는 투자입니다. 물론 기업도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죠. 그것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기업 많이 하는 투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개인을 포함해가지고 가게를 포함해가지고 물론 기업도 포함하지만 투자하는 그 투자의 결정 요인을 보면 첫 번째는 재산입니다. 각종 자산을 포함해서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자원. 돈 많은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하겠죠.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은 투자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돈이라고 하면 사실은 돈이 아니라 머니가 아니라 웰스를 이야기하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투자한다. 그렇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재산 가지고 재산을 부리는 겁니다. 그 자산에 많이 투자하죠. 그게 이제 주식이 되기도 하고 채권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또한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도 변화합니다.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익률로서 여타 자산에 대비한 자산의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를 많이 하고 수익률이 낮을 걸로 기대하면 투자를 안 하죠.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회수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험. 수익률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가격 변동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 일반적인 경우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사실은 채권을 더 좋아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내 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큰 돈 만드는 것은 그렇게 뭐 큰 돈 되면 좋겠죠. 되면 좋은데 이 내 있는 큰 돈을 까먹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보통 채권 같은 걸 좋아한다는 거죠. 주식은 보통 이제 하이리스크죠. 즉 거기에 따라서 이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투자도 달라집니다. 유동성, 자산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의 속성이죠. 유동성이 높을수록 뭔가 하면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자 우리 집에 지금 여윳돈이 뭔가 하면 한 1,000만 원 있다. 그럼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다 이걸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식을 하면 어떻고 채권을 하면 어떻고 뭐 예금을 하면 어떻고 뭐 부동산을 하면 어떻고 뭐 1,000만 원가 부동산 못 사겠지만 위험 유동성이 다 따져보는 거죠. 이게 이제 곧 쓸 돈이라 그러면 부동산은 못 가는 거죠. 뭐 더 큰 돈이라 그러면 부동산은 살 수 있지만 곧 쓸 돈이라 그러면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예금이나 펀드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높은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자산 수요의 결정 요인입니다. 자, 투자의 결정 요인. 즉, 이걸 다시 또 이야기하면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죠.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제 일반 한 자산보다는 이제 여러 자산을 묶은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기본적인 투자의 그러니까 원칙이랄까 아니면 투자의 지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지혜가 위험을 분산시켜가 투자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거죠. 바구니 떨어지면 계란 다 깨져버리니까 여러 바구니에 해가지고 뭐 하나 떨어지더라도 다른 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투자를 할 때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서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택 기준에서 위험이 있었는데 위험은 우리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분산시킨다는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위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위험입니다. 현금 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에 대한 것도 뭔가 하면 위험에서 피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위험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 그러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건데, 자,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에서 보면 지금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모든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자산 수요량은 재산의 크기와 양에 관계 있고, 즉 재산이 많으면 자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산의 수요량은 여타 자산에 대비한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과 양에 관계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높을 걸로 기대되면 자산 수요량이 높아진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위험과 음의 관계에 있다.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덜 투자한다라는 얘기죠. 가격 변동이 덜한데 더 많이 투자한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 유동성. 유동성이 높을수록 더 많이 투자한다.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보다는 덜 투자한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선택의 방향입니다. 간단하게 이 표로 요약했습니다. 요약했는데, 자, 뭐, 재산이 변수가 봐요. 왼쪽에 있는 게 변수죠. 재산이 많아지면 이 수요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에는 채권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자산이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는 채권만은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뭔가 하면 다 채권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자산을 결정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포트폴리오 수요가 늘어나고,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수요가 늘어나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자, 위험이 높아지면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높아지면 수요량은 떨어집니다. 자, 이 표는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잘못되어가 그러는데, 심판은 이제 고쳤을 건데, 요 화살표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밑으로 가야 됩니다. 꼭 고치기 바랍니다. 혹시 시험 문제에서 뭔가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슬라이드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거는 지금 슬라이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높아지면 수요량은 떨어지죠. 위험이 낮은 투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높아지면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네 개 중에서 세 개는 다 동일한 방향입니다. 각각이 변수가 가격이 오르던 수량이 늘면 그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단 위험은 반대죠. 위험이 높아지면 그 높아진 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수요 결정 이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도 동일합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거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듣고 싶은데요. 조금 더, 예? 인플레이션, 예. 네.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교수님께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뷰가 있으신가요? 자, 이게 뭐, 내 개인적인 뷰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죠. 자, 인플레이션의 결정 이론이 뭐냐? 첫 번째, 화폐 수량설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뭐가 결정하느냐? 통화량이 결정한다. 라는 이야기죠. 왜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위 양적 완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단 이자율이 0% 될 때까지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아우성을 치니까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더 붓고 있습니다. 더 붓고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돈이 많이 발행되어 있는 거죠. 발행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의 예측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장기채 1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이 오른 거죠.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10년 만기 채권 시장에 또 시장이 어쨌든 거래량 도 굉장히 적고 별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반응한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미국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했고 거기서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그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왜 10년 만기냐? 채권 시장이 뭐 5년 만기, 3년 만기, 그 다음에 1개월 만기, 3개월 만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채 시장은 아직도 반응은 안 하고 있죠. 단기에 대해 가지고는 중앙은행이 강력하게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이완적인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공포를 하고 있고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채 시장은 안 움직이고 있지만, 안 움직일 수 있게 할 수가 있지만, 장기채 시장은 10년에 걸치면 분명히 저거 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년에 걸치면 분명히 효과가 나온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통화량을 지금 엄청나게 풀어놨는데, 그거를 환수하면 제거가 됩니다. 돈을 다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그 채권을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돈을 풀었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시 팔아버리면 돈을 환수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죠. 가능할 것이냐. 돈을 환수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경기가 완전히 꼬꾸라들겠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가능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정상적인 수준, 그러니까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거의 한 1.5%, 1% 중반대까지 갔다 그러면 거의 정상이라고 봅니다. 실업률이 한 4, 5% 정도 갔다 그러면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그때가 되면 환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그때가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뭐 지금 현재 페드에서 이야기도 원리는 아니다. 내년까지도 제로 금리를 하겠다라는 것은 내년까지도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가지고 완전히 회복돼야지 환수가 되는데, 이제 그게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랫동안 그 많은 돈이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반응입니다. 반응인데, 뭐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지만, 거기에 대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끝까지 뭔가 하면 이자율도 장기채 금리도 잡아주고 뭔가 하면 돈은 계속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지금 시장에서 뭐 굳이 그걸 지금 장기채 금리를 막는 거를, 그 오르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 테스트를 하면 되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수급으로 조정하는 거죠. 장기채 시장에서 수요를 늘리면 장기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오를 수가 있으면 뭔가 이자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모든 문제는 그래요. 수급은 단기적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가격에 영향을 못 줘요. 장기적인 가격은 펀더멘탈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전학파적 이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통화량에 따라서 좌우된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부존 자원, 자본량, 노동량, 기술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채는 당국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잠하죠. 잠잠하지만 10년 장기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뭔가만 어떻게 이 컨트롤 바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게 뭐 그 정도까지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연준에서도 입장이 약간 인플레이션을 이제 촉발시키려는 쪽으로 약간 정책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플레이션을 폭발시킨다? 촉발,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난 한 4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금리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디플레 기조가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디플레와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이런 엄청난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또 이대로 간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래할 거라 보시는 건가요? 디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는 일본 외에는 없습니다. 일본도 디플레이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큰 문제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나라의 디플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인플레이션 상태가 유지됐죠. 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뭔가 하면 그 관리 가능한 우리가 가장 그 적절한 수준 상태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통화당국이 잘했다고,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고 계속 이제 자랑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관리 가능한 안정한 수준,
다음에 오랫동안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은 이런 상태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범위를 넘는 인플레이션까지도 우리 감내할 정도로 올리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용어 자체가 뭔가 하면 평균 인플레이션 용어가 나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벌써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평균 인플레이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겟 인플레이션,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을 하는데 타겟을 2% 했다. 그러면 2%는 안 넘도록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한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달 한 달이 아니라 뭐 2년 평균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때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3% 정도 돼도 용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조금 완화적인 정도까지도 우리가 지금은 참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또 나오는 것이 이거라는 이야기죠. 페더가 아니고 지금 앨런,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까 있는 그림이 있었죠. 앨런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1970년대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1970년대라는 것이 아까 보여준 그림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이걸 걱정한 겁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폴 보커가 뭔가 하면 시장을 때려잡아 가지고 통화량을 쪼아 가지고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 겁니다. 그런데 숫자로 봐가 지금 이 상태예요. 숫자로 봤어. 여기서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70년대부터 석유 파동 때문에 이때 뭔가 통화량을 늘렸는데 그 느린 것이 비율을 본다 그러면 지금 한 1년, 2년 동안 느린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걱정을 하는 거죠. 워낙 수요 부분에서 위축이 심하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작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데이터로 봐가지고는 여기에 지금 비교할 정도의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일로 가기 전에 다시 이제 이걸 오므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여전히 이 논쟁 중인 상황이고 뭐 나도 점장이 아니니까 정답이 어딘지는 모르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외생적인 면수가 해결돼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거지.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문제가 더 심해질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안 되고 2, 3년 계속된다 그러면 진짜 이 지경이 날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다 그러면 통화 긴축을 못하죠. 못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돈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지경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때 일로 정상화 시키려고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 발생합니다. 세계적인 충격이 발생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는 자산 거품이 너무 심한 거죠. 주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건 좀 문제다. 이게 뭔가 하면 투자를 위축 안 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진짜 실물 투자는 안 가고 이 투기용으로만 돈이 다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만 지금 뻥튀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용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채 이자율이 오르는 것은 용인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용인하겠다는 분위기죠.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제 은행들이 장기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약을 잠시 없애놨는데 지금 그것을 연장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3월 말로서 연장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뭔가 하면 은행들은 장기채를 지금 팔아야 됩니다. 과다 보유하고 있던 장기채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장기채 이자율을 더 오르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용인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뭐 이 투기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품 생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떨어지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